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진우 씨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경제와 방역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7월 말부터 집단 감염이 조금씩 산발적으로 생기면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광화문 집회라는 폭발적인 그 기름 붓는 사태를 거치면서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단계라는 단계를 이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토론을 하면서 뭐 양측의 의견도 다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게 20에서 25%의 경로를 모르는 감염자를 두고는 뭐 아무리 강력하게 2.5단계를 오래 실행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지금 잘 나타나고 있지 않듯이 여전히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차라리 그 2.5단계 격상하기 전에 뭐 봉쇄 수준에 가까운 예, 뭐 3단계 뭐 이렇게 아예 일주일 정도를 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닐 테니까 그런 부분에 행정력이라든지 공권력이라든지 경찰력을 동원해서 그런 부분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경로 추적을 해서 아예 했더라면은 지금은 오히려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는 부분에 찬성하셨던 신동근 의원님께 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지역을 다녀보면 소상공인들 분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아예 강력하게 3단계를 한 2주 정도라도 해서 차라리 낮춰서 고통을 좀 장기화시키지 않고 줄이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심정적인 저는 생각이라고 보고요. 한때 강력하게 이동 제한이나 통제를 했던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줄여들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처럼 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아주 강력하게 그걸 봉쇄를 하고 또 장기화시킨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요.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는 하면서도 저는 국민의 협조와 또 지속적인 감염 추적을 통해서 하는 시스템을 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여러분 연결을 또 해볼 텐데요. 전화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또 연결을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부의 대응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1월을 말씀하셨는데 뭐 거기까지 가지 않고 5월 정도의 황금 연휴 기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했고, 또 7월에는 교회 소모임을 좀 풀었다가 다시 또 제한을 했거든요. 8월에 임시공휴일 문제도 있고, 또 그 고비고비에 또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럼 당시에 정부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두고도 여러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근 의원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거리두기를 좀 더 완화하면 약간 더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또 좀 거리두기를 더 강화시키면 좀 줄어들고, 이거 상관관계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 소모임을 허용함으로써 이게 좀 늘어났다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100명 이하가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하고, 또 50명 이하는 굉장히 안정적 관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확진자 상황이 하루에 28명 정도가 됐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는 이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일정하게는 그 허용을 좀 했던 건데, 아마 그게 저희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완화되더라도 그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그 5월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 황금 연휴 기간에 일정하게 또 이태원발 감염수가 좀 증가됐습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민들의 협조가 상당히 순조롭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정 관리 수준까지 내려갔다고 보고요. 그에 반해서 8.15 광복절 집회라든지 또 사랑제일교회 부분은 거의 뭐 방역 협조하지 않았죠. 사실은 거의 뭐 숨기고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조기에 진정시키는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신상진 의원님 예.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방역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몇 달을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이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저는 결론 지을 수 있고 거기에는 정부가 너무 어떤 의도에서인지 좀 원칙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해서 결정을 안 했다. 대만이 지금 방역의 모범 국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 490명, 500명도 안 되는데 사망자가 최근에 7명까지 있고 이제 더 발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렇게 됐던 이유는 첸 부총통, 전 부총통 의학 전문가죠. 그 사람이 이 대만의 성공의 요인이 뭐냐? 우리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돼요, 사실은. K방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는 첫째가 전문가에게 정권을 맡겨라. 둘째, 정치가 개입하지 말아라. 이것이 대만 방역의 성공의 요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경제도 살려야 되겠고 이런 거를 이해는 하지만 좀 숫자가 2월 때 12일에서 15일까지 4일간 연속 확진자가 없음으로써 우리가 종식 조만간 이제 될 거다. 또 이제 여당의 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방역에서 승기를 잡았다든가 이런 국민들의 방심할 수 있는 시그널을 자꾸 주셨어요. 그리고 또 2월 달에도 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러시고 그래서 3일 후에 신천지 사건이 터졌죠. 또 아까 5월 그때 황금 연휴 때도 마찬가지 또 그런 또 시그널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 또 7월 달에도 저는 교회 소모임을 완화시켜서 허용함으로 해서 8월 달에 대규모 발생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거를 교회에만 포커스를 맞추는지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7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병상을 코로나 병상으로 하라고 그랬다가 또 일반 병상으로 바꾸라고 정부에서 7월 달에 그랬어요. 그리고 또 8월 17일 대체 공휴일 그래서 연휴를 만드는 거를 또 7월 달부터 또 정부에서 논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외식 여행 쿠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로 또 그것도 7월 달에 결정하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여행 좀 가급적 자제하고 여름휴가 좀 자제하시고 집에 계시라고 조용하게 호소를 했어요. 예. 사실은 그런 분의 목소리가 그 당시에 좀 더 강하게 어필이 됐다면 8월 달에 이런 또 대규모 재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로 앞으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와서는 감염 경로가 알 수 없는 이제 확진자도 20%, 25% 자꾸 늘어나고 무증상 감염자도 지금 확진자 중에 한 50%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지역사회 감염의 조건에서는 그렇게 방역만 강조한다고 그래서 이걸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또 좀 국민들이 언제든 2.5단계, 2단계를 계속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정부가 맞춤형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아까 카페도 무조건 문 닫게 하지 말고 또 청년들 또 식당 같은 데도 좀 거리 두기 같은 거 또 이 감염의 어떤 이 전파 원이 되는 것들을 또 에어컨 또 틀지 않기라든가 커피점에서 들려서 커피 마실 때만 하고 마시고 나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라. 예. 이런 것들을 서로 그러면 카페를 못 가는 것보단 가서 마스크 쓰고 먹을 때만 마시고 이렇게 해서 친구 만나고 필요한 일을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정부에서 합리적 방역 수칙을 다시 점검하고 이렇게 제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곧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다시 들을 텐데요. 그 전에 방금 신상진 위원장님께서는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은 신동근 의원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정은경 지금 질병관리청장이 됐습니다만은
전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신임하고 또 좋기 때문에 잘 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전문가들 의견이 듣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좀 계속 희망적인 시그널을 정치적으로 너무 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정치가 희망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속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참으면서 더 같이 좀 협조하면서 극복해 나가자 이런 희망을 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8.15 즈음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막 많이 발생할 당시에 이게 이제 여행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쿠폰 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쿠폰과 감염과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오히려 50명대의 확진자가 생겼던 8월 한 15일 일주일 전에는 영화관 출입자 수가 한 76만 명 정도였는데 쿠폰 주고 나서 8.15 때는 오히려 한 10만 명 정도 줄었어요. 오히려 영화관 출입자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그 당시에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그 확진자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 사랑제일교회고 교회에서 많이 발생됐던 예. 그 사실이죠. 그 팩트인데 그걸 가지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다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김현숙 씨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상진 의원님 그 의견에 저는 참 좋은 생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많이 기다려고 여지껏 해왔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2.5단을 지금 2주 동안 했었는데 그걸 해도 우리가 성과를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막고 있는 데는 막고 있지만은 그 위에 벗어나서 하고 있는 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엄마지만 또 학생 청년도 갖고 있지만은 우리 학생 제가 또 학교도 운영위원을 또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엄마들 걱정은 공부하는 데는 공부하지만은 어느 집 가정에 요즘은 부모님들이 일을 많이 나가시잖아요. 집 빈집에 가서 모여서 놀고 게임하고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부하는 애들은 거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관리도 안 해주고 수업도 안 해줘요. 학원도 막혀 있어요. 예. 독서실도 막혀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현실적인 거를 아예 그러면 3단계를 해가지고 숫자를 확 줄이든지 그렇다고 줄인다 해서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쪽 막으면 이쪽에서 한강에서 놀듯이 이쪽 막으면 여관에서 놀듯이 정말 위험한 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불어서 이거를 정말 잘 지키는 곳은 잘 지키게 하고 잘 지키니까 이렇게 위험도 없더라. 아까 전에 신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다른 방법으로 예. 서로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길게 장거리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 방침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전하고 저는 학원이 더 안전하고 왜냐하면 아이들 동선을 알잖아요. 예. 집에 가 있으면 어떻게 동선을 압니까? 참 많이 걱정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분을 좀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종국 씨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 나와 계시죠? 네, 예. 예.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패널분 중에 이재갑 교수님 의견에 동조를 하고요. 예. 지금 뭐 신상진 전 의원님이나 박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국민들은 그 숫자에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 감염되는 숫자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됐네 그러면 많이 불안해하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 방역이 조금 미진하지만은 정부에서 방역을 한다고 그래도 이 국민 자체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신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커피숍에 들어가서 없으니까 가서 먹을 수 있고 근데 그게 한두 명이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 명이 또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네. 그런 것 자체에서도 감염될 뿐더러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단계가 계속 잠깐 150명 뭐 돼 있다고 해서 이걸 낮춘다. 이게 능사가 아니고 좀 있으면 또 확 올라가면 또 그때 당시에는 2.5단계, 3단계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냐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단계를 유지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더 강화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유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딱 떨어졌을 때 이하 수준으로 일정하게 떨어졌을 때 그때 뭐 완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예. 예, 두 분 연달아서 연결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분은 차라리 학교에 가는 것이 낫다, 아이들이. 네.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지금 뭐 원격 수업인 거잖아요. 수도권에 같은 경우는 고3만 등교를 하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동근 의원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물론 학부모님들 의견이 충분히 이제 현장감 있는 목소리라서 좀 충분히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2.5단계에서 전교생을 등교시킬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명만 지금 감염이 돼도 방역 지침에 의하면 학교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후과라는 게 그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고. 다만 이제 저희가 지금 원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밀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뭐 3분의 1만 등교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소득층은 돌봄을 운영하고 있고 또 그걸 원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또 중식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어떤 보호 장치들은 하고 있다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세 번째지만 뭐 그 이후에 전화를 주신 분께서는 숫자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재갑 교수님의 주장에 동조를 한다. 숫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순서가 안 와서 신 의원님이 무슨 그런 대안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걸 먼저 좀 설명드리고 같이 예,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K-방역 시스템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트레이스하고 테스트해서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지금 작동 가능한가라는 걸 되돌아볼 때가 됐다. 그걸 되돌아보기 위해서라도 먼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샘플링을 해서 얼마나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시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방역 정책, 경제 정책 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부터 적어도 추석 끝나고 한 2주 정도까지 갑자기 바꿀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는 하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효과가 없는 금지가 있는 것 같고 금지가 안 돼 있지만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당장에 할 수 있는 걸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보다 경제나 사회활동 제한했던 것들을 느슨하게 좀 더 해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재갑 교수님하고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K-방역에 대한 계속해야 된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추석 지나고 한 2주까지 이 기간 동안에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략적인 그리고 어떤 방역이나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진자 수 또는 중환자 수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어떠한 정책들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중환자 수, 확진자 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전화하신 분도 확진자 수 많아지면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요. 지금 아까 전에 퓨어 리서치 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14개국 중에서 한국인이 89%가 감염병 확산을 국가의 중대 위험으로 꼽았어요. 우리가 확진자가 가장 낮은 나라인데 가장 많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미국이라든지 유럽 나라들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지나친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포가 아니고 과학으로 접근을 하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3단계 해서 좀 줄어든다고 해서 그렇다면 종식될 것이냐. 경험상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우리는 타이완이라든지 뉴질랜드하고 달리 국경봉쇄를 한 적이 없어요. 국경봉쇄할 생각도 안 합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3단계를 해서 좀 줄여든다고 해서 다시 안 늘어나느냐. 오히려 그리고 나서 느슨해져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어요. 이런 식의 업앤다운들을 반복하는 게 지금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냐.
전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커패서티를 만들어주는 정책, 방역 정책도 같이 놔야 되고요. 예. 그거와 동시에 효과적으로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까지 우리의 경험, 외국의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정책을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정부는 지금 계속해서 곧 좋아질 거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부의 시그널이 이것만 넘기면 곧 좋아집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데 1년 이상 갈 거라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맞춰서 생활하고 생존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참으면 좋아져서 됩니다라는 식의 시그널을 주는 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께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당연히 지금의 상황을 복귀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워야 되고요. 감염병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지금의 상황이 1, 2년 이상 백신 접종이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마 후년도까지 돼야지 아마 될 거거든요. 당연히 지금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부분 당연히 저도 공감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방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환자 체계도 좀 더 확충하고 또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을 어떻게 적절하게 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이 정말 중요한 게 지금의 상황이 2차 유행을 맞으면서 1차 유행은 저희가 멋모르고 맞았으니까 계획적으로 맞지 못했죠. 근데 다만 2차 유행은 이번에도 좀 뭐 급격히 드러나긴 했지만 우리가 준비했었던 뭐 2단계,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제로 적용한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상황들을 복귀해서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고 어떤 부분이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번에 조율을 해야지 당연히 다음에 3차, 4차 유행일 때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건 당연히 동감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설문조사 내용에서 우리나라가 감염병이 발생하는 데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았잖아요. 어쩌면 그거를 공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감염병이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이 상당히 민감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정부에서 발효하기 전에 확진자 수가 늘거나 아니면 중증 환자가 늘게 되면 국민들이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를 동참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특히 이태원 때도 그렇고 신천지 중간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의 70% 넘는 대구 경북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 확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1차 유행이 잠잠해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감염병 유행에 대해서 되게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부분 때문에 확진 환자가 늘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바로 대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상황대로 국민들께서 계속 자발적으로 잘 동참을 해주셔야 되고 다만 방역 당국은 국민들의 그런 자발적인 동참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적인 전략들을 잘 마련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요, 잠깐만요. 예. 제가 그 말씀에 지금 이제 확진자 수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사실 그게 주 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제가 듣기에는 우리 박 교수님도 확진자 숫자를 그걸 경시하는 태도는 아니실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같은 뜻이면서도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그런 불신이 좀 있어요. 사실은 뭐냐 확진자가 어떤 날은 2만 명을 조사를 해요. 검사 대상자가. 그래서 그중에 확진자가 200명 나왔다. 또 그 다음 날 며칠 전에는 5,300명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119명인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사 수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코로나 감염 초기라면은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안 돼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절대적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검사자를 얼마나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분모에 따라서 분자가 확진자 수가 줄고 느리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정부가 뭐 8.15 그러면은 그때 광화문 집회하면은 조사를 굉장히 많이를 합니다. 당연히 확진자도 또 많이 나와요. 지역사회 감염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부의 투명한 것을 보고 또 방역 대책을 또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항체 양성이 얼마나 형성돼 있느냐. 다른 나라들 다 합니다. 유럽 뭐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촉구하니까 아마 질병관리본부에서 아마 곧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어느 집단이면 집단 또 연령층 이렇게 지역 단위로 해서
그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완화냐 강화냐 이런 방역의 거리두기에 이런 전략 수립이 되는데 왜 그것을 여태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전략 접근을 왜 안 하는지를 저는 이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반드시 검사자 수가 몇 명에 확진자가 몇 명이다. 그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예. 좀 꼭 정부에 촉구합니다. 예. 신동근 의원님. 예, 저도 뭐 항체 형성이 어느 정도 형성된지는 저는 뭐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마치 그걸 그 신상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이제 K-방역 시스템 자체의 어떤 신뢰성과 투명성이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없는 건 사실은 아니고 없는 건 다시 아니고 말씀 들어보세요. 부족하고 보완해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K-방역 시스템의 장점은 뭐냐면 신속성과 그다음에 투명성이거든요. 어떤 측면에서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를 좀 너무 지나치게 안 한다 할 정도로 사실 그 밀접 접촉자를 대부분 정보를 갖다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조기에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그 우리가 검진하고 또 확진자를 조기 진단하고 또 접촉자를 갖다가 밝혀내는 것을 투명하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불신을 오게 된다면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는 박상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부나 여당이 이게 조만간에 뭐 3개월, 4개월 내에 이게 종식되겠다고 생각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특히 1년 이상 갈 수 있고 또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전제하에 또 거기에 따라서 경제 뭐 변동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그 단계별 시나리오별 경제 정책도 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근데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실제로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여준 건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이죠.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이틀인가요? 3일 동안에 6군데 달아서 가면은 10,000원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음식점 가서 거의 몇 끼를 가서 사 먹으라는 식으로 그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경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 자,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태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이게 정말 괜찮아졌구나. 그게 정부가 정말 장기전으로 우리가 갈 것이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당분간 1년, 2년을 해야 됩니다라는 국민들에게 시그널을 못 줬고 방역을 실패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 측면에서도 또 내년도 예산에서 내년도까지 이게 갈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예산이 안 짜여져 있어요. 전혀.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도 이 부분을 꼭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추경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 만드는 거 기존의 일자리 만드는 정책 할 게 아니고요. 방역에 필요한 인원들을 보충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크릴판 같은 거 영세 식당들 공짜로 보급을 해주는 거 통신비 2만 원이 아니고 그런 걸 하자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 정책 신뢰도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정책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디테일하게 우리가 더 배려하고 또 구체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 저는 고려할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는 사실 말씀하실 때 저는 기본적인 방역 시스템 자체를 아예 그냥 무시하자는 얘기로 들었는데 뭐 그렇지 않아서 좀 다행스럽고요. 다만 저는 뭐 그런 입장이라면 저도 거의 같이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갖추면서도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보강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나치게 규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 좀 의견을 좀 모아볼 필요가 있다 예. 생각합니다. 이재갑 교수님께 발언권을 드릴 텐데요. 많이 못 드리고 3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역도 검사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미 3,000명 정도에 대한 검사가 나왔고 4,000명 검사가 11일 발표 예정이고요. 군대 입영한 친구들에 대한 7,000명 결과도 다음 달, 또 대구 경북의 데이터도 다음 달 발표가 될 예정이라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